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선택 과목 중에 우리 가족 상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 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동그라미 1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제 이론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5년도에 기출이 됐던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15년도에 기출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가족 상담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가족 상담은요. 체계 이론이에요. 그렇죠? 체계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어떤 부분들의 합, 이것을 체계라고 하는데 가족 상담, 또 가족 치료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 이론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빌, 우리 아가들 사용하는 모빌 생각하시면 돼요. 모빌을 보면 하나를 움직이면 하나의 인형을 움직이면 옆에 것도 같이 움직이죠. 서로 상호작용, 연결되어 있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족을 체계로 보는, 그래서 체계 이론을 기본 이론으로 하고 있죠. 2번,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 간의 역동,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하겠죠.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가족에 주목해야 된다. 4번, 그래서 가족 치료의 주 관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개인 치료에서 보통 문제나 문제의 원인을 많이 다루죠. 근데 가족 치료에서 주 관심은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연쇄고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담 치료의 목적은 가족 상담의 목적이 되겠죠. 부정적이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잔소리하고 화나서 어떤 행동하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화나서 또 잔소리하고 어떤 행동을, 이 연쇄고리, 이렇게 부정적인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이런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이게 가족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내용이 좀 중요해요. 20세기 중반 체계 이론 도입, 그러니까 가족 상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20세기 중반에 체계 이론이 도입됐어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확대가 됐고요.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정립 등에 의해서 초기 가족 상담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게 초기 가족 상담이 태동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영향을 미친 이론들이 무엇이냐면요. 집단 역동, 아동 상담소 지도운동, 부부 상담, 사회복지 실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초기 가족 상담 이론이 태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후기 가족 상담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초기 가족 상담의 배경, 동그라미 6번은 후기 가족 상담의 배경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량,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인데 사이버네틱스가 2차 사이버네틱스예요. 2차 사이버네틱스, 또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언어 역할, 페미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주어서 후기 가족 상담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가족 상담에 대한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에 대해서 가족 상담이 이제 증가하게 된 것이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족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전쟁이 딱 끝나고 났더니 가족들이 많이 깨져 있었잖아요. 아동들도 고아들도 많이 생기고 가족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증가되고 이제 가족 상담이 발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가족 상담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크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 중심의 전통적인 심리 치료의 한계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의 영향력이 증가했죠. 이런 것들이 가족 상담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또 체계 이론 도입. 또 이 시기에 정신분열증 가족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정신분열증 가족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에 있는 그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가족을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것 또한 가족 상담이 태동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죠. 또 부부 상담, 아동 지도 운동도 일어났고요. 소집단 역동, 또 집단 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가족 상담 이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체계 이론, 가족 상담 기본 이론인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체계 이론이란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요. 서로 관련을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부분들의 연결망이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요?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비결정론적인 입장.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엇을 중요해요? 체계 안에서 상호 관련된 어떤 관계 속에서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적 관계, 세대 간의 역동, 여기에 관심을 더 두는 거다. 디귿,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 선형적인 게 아니에요. 선형적인 것은 직선적인 거죠. 비선형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안정지향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은 비선형적이면서도 체계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안정지향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족 체계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족 체계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순환적인,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환적인 인과관계, 이것은 서로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순환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찾고 구분짓기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미음,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이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 합한 것, 남편과 아내 합한 것, 이게 이가 아니라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 하나의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다중귀결성을 이야기하죠. 또한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동귀결성,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다라는 겁니다. 비읍,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 가족을 한번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는 상호작용 패턴이 중요하겠죠. 가족 체계는 단순히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이죠.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전체가 질서 있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디지털 의사소통이 있고요. 아날로그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 중에 디지털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의사소통은 약간 기계적이고, 막 감정은 개입이 좀 안 되고, 좀 단답형이고, 이런 언어적인 어떤 소통을 말하고,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감정이 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사소통이 있죠. 그래서 이 가족원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법, 이것도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라는 것도 체계론적에서 가족을 볼 때 이제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가족 체계는 가족원 개개인의 특성을 합한 것 그 이상인 거죠. 또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개방만 해도 안 되고 너무 폐쇄만 해도 안 되고 균형이 중요하죠. 시옷, 가족 상담의 체계론적 사고.
지금 비읍과 시옷은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을 본 것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기출됐던 그 문항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문항들이 가족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옷, 가족상담의 체계론적 사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되고요. 상호 의존되어 있죠.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봐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성원 모두를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내적 경험도 고려하죠. 가족성원들의 행동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는 전체 변화를 초래하겠죠. 동그라미 2번 일반 체계이론, 체계이론 설명 좀 더 한번 보면요. 이것을 주장한 학자가 이제 버터람피라고 하는데 버터람피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이다. 그래서 이게 버터람피라고도 읽고 베르텔람피 이렇게라도 읽거든요. 요 읽는 발음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유사하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버터람피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 모든 유기적인 조직체는 상위체계,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사회의 일부분이다. 그렇죠. 사회체계에 인간 들어가 있죠.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겠죠.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의 비합상선을 이야기하죠. 비합산성. 디귿. 체계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와 너의 어떤 경계. 그리고 그래서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로 구분이 되죠. 폐쇄체계는 환경과 교환이 없는 것, 자기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이 폐쇄체계 안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 요것의 수준이 높아지죠. 개방체계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폐쇄체계와 개방체계, 폐쇄체계는 교환하지 않는 것, 개방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 근데 폐쇄체계가 너무 극으로 갔을 때는 엔트로피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미음에 이 엔트로피와 니겐트로피 또는 내겐트로피, 부적 엔트로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뒤에 좀 더 나오니까 뒤에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음에 가족체계에서 내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아니라 내겐트로피가 더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겐트로피 상태가 되면 체계는, 이 가족 체계는 적절한 양의 정보와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지만 체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게 이 내겐트로피 상태예요. 그래서 내겐트로피 상태에 있는 게 적절한 거죠. 비읍, 체계의 비합산성, 순환적 인과성. 그렇죠. 순환적 인과성, 비합상선을 갖는 게 일반 체계 이론입니다. 시옷 일반 체계 이론의 가족 상담 적용 한번 보면요.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죠. 그러면서도 규칙에 의해서 지배돼요. 가족은 경계가 있어요. 가족 체계의 부분의 변화는 전체 변화를 가져오죠. 또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게 어렵죠. 의사소통이나 피드백,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죠. 이게 중요하죠. 체계 안에서는 의사소통, 뭐 어떤 정적, 부적 피드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순환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야 되고 개방체계의 목적을 갖는다.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고 상위체계의 일부다. 체계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1에 보면 가족의 하위체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하위체계는 성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서 뭐 부모 하위체계, 부모 자녀 하위체계, 부부 하위체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관심에 따라서 나눠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체계는 가족체계의 상위체계가 되겠죠. 네. 가족의 하위체계들은 상호작용해요. 그러면서도 각 체계, 뭐 형제자매 하위체계와 부부 하위체계가 서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도 각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체계의 종류와 용어.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개방체계는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산출, 다시 환경으로 내보내는 거. 폐쇄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교류가 없는 거, 투입되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산출도 하지 않는 거.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뭐예요? 경계에서 결정되겠죠? 극단적인 개방체계, 폐쇄체계는 건강한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은 전적으로 개방체계도 폐쇄체계도 아니죠. 경계는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이다.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혼론. 이것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체계의 상위 체계가 된다. 이것이 체계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혼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미음에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 또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또는 부적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을에 보면요. 엔트로피,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도 없어지고 동일성을 띠고 그래서 체계가 막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고 막 이렇게 서로가 동일화되고 이러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엔트로피 상태다라고 설명하죠. 또 네거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것은 체계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태가 네겐트로피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균형,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죠. 항상성은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 이 균형이 뭐예요?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항상성이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응, 안정상태.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쇠퇴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리고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부적 피드백은요. 환경이 변할 때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체계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부적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변화나 어떤 이탈을 거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적 피드백의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사춘기가 됐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약간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피드백을 한다 하면 사춘기 아이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무조건 계속 순종하라고 야단치고 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로 부적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정적 피드백은 그와 반대로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가 변화하는 것, 뭐 방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고 부모가 태도를 좀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적 피드백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 정적 피드백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가족 체계는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 부적 피드백도 필요하고요. 정적 피드백도 필요해요. 부적 피드백만 의존하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 성장이 방해가 되겠죠. 그렇다고 또 정적 피드백만 의존하면 끊임없이 변화와 혼란 이런 것들을 직면해서 가족 체계의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두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치읓, 동일 결과성. 이것은 살아있는 체계가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체계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동일 결과. 다양한 출발은 여러 개였어요. 출발은 여러 개. 사람 뭐 다 다른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결과. 이게 동일 결과성이죠. 그래서 뭐 이혼 이럴 수 있죠. 이혼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어느 상황 상황이 다 달랐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한 특징적 결과에 이르는 경향. 이것은 순환적 인과관계와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폐쇄체계와 개방체계의 특징 한번 보면요. 폐쇄체계는 엔트로피 수준이 높다.
그렇죠?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가 높게 되겠죠. 질서는 개방 체계가 더 좋고 혼란 상태는 폐쇄 체계. 법칙성도 그래서 개방 체계가 더 높고요. 정보의 필요성이 개방 체계에서는 좀 더 많겠죠. 양가로 3번 사이버네틱스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네틱스는요. 생물의 자기 제어 원리를 기계 장치에 적용해서 통제 또는 제어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사이버네틱스인데 이 개념이 이제 가족 상담에서 이제 이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네틱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1947년 수학자 위너를 중심으로 과학자 그룹을 사이버네틱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것의 어원은 키자비 여기에서 왔고요.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에 관한 과학으로 발전했고 1, 2차 사이버네틱스로 구분이 되고 1차 사이버네틱스는 체계 이론하고 동일한 것으로 많이 간주해서 설명이 됩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또는 환류장치라는 제어 체계를 갖는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자기조절 체계의 피드백 기제에 관한 것. 그래서 이것을 가족 상담과 연결해서 가족이 어떻게 자기조절, 뭐예요? 항상성이죠? 안정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이버네틱스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5번 부적 피드백은 체계의 일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피드백이고 정적 피드백은 안정성을 거부하고 변화하는 방향으로 피드백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죠. 6번에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항상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이드 이론의 저항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평형, 균형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가족치료에 있어서의 사이버네틱스는 그럼 어떤 거냐? 7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기억해 보시면요.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를 가족 체계에 도입한 거고요. 체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을 비교 분석해서 자동 메커니즘을 정교화하기 이르고 이후 전개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의식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되도록 한다는 것. 이게 뭐예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조절을 하고 있다. 이 개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 과정은 새롭게 변경되어 미래행위에 대한 패턴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가족 치료에서 살펴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에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그것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중요해요. 리을과 미음. 요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초기 가족치료 이론에 많이 관련이 있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후기 가족치료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리을에 보시면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치료자를 전문가로 봐요.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가족 체계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죠. 치료자를. 2차 수준에서는 행동이 객관적인 발견 대상이 아니다.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 객관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죠. 주관적인 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를 또 동등한 관계로 보죠. 그래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치료적 관계를 가담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1차적 사이버네틱스의 개념,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이거는 앞에서도 살펴봤던 얘기죠.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생명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체적 모델. 이건 유기체적 모델이에요. 기계론적 모델이 아니라 유기체적 모델. 왜냐면은 사이버네틱스는 1차 체계 이론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체적 모델. 이러한 내용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유사한다. 치료자는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객관적 의도적 개입. 치료자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치료자를 전문가로 봤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고 관찰하고 개입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 치료자를 봤고요. 그래서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 관찰자 역할. 그래서 가족의 밖에 존재하고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치료자를 본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성, 자기조절 능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자기 조직, 뭐 자기 조절,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점을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좀 간과했다.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유기체의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둔 거죠. 자율성이나 자기 조직 능력 이것은 좀 간과한 것. 이게 이제 한계점이 됐고.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다. 또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시 여겼으며 내담자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죠. 2차 사이버네틱스를 보면 유기체란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기조직에 대해서 어떤 자기 준거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한다.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과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어떤 피드백 과정, 전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기체 체계들이. 그래서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요 세 가지랑 연결되죠. 치료자는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구성하는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준 것들의 기반을 둔 목표 준 것들. 치료자가 무엇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 자신을 구성하고 자신의 준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목표를 세운다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게 2차 사이버네틱스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이것도 이제 한번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생태체계 이론은 브롬펜 브레너가 개발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태학 이론과 체계 이론 이것이 다 이렇게 합쳐진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생태학 이론이 무슨 의미냐?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론이다. 동그라미 3번에 인간 발달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해서 거시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사람, 아동,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인간이 있으면 인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미시체계가 있게 되죠. 미시체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체계가 있어요. 그죠? 중간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외체계가 있고 거시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뭐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발달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인간, 아동이라고 하면 이 아동과 관련된 미시체계, 뭐 아동이 다니는 학교, 뭐 아동이 있는 뭐 놀이터, 아동이 다니는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중간체계는 요 미시체계들 간에 연결된 거니까 중간체계라 그러죠. 중간체계가 있고 요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영향을 받는 것, 뭐 이웃 사람들, 뭐 어떤 보건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외체계가 되겠고요. 거시체계는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거예요? 가치, 어떤 사회의 가치, 법, 문화, 신념, 관습 이런 것들이 거시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 이거 전체를 다 고려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체계 이론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이런 존재다. 그리고 생태학적 전이라는 개념도 좀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생태체계 이론에서 생태학적 전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했어요.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적 환경에 있는 개인의 역할, 장면 변화로 개인의 지위가 좀 변하는 것. 전이, 그죠? 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태학적 전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태체계 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며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은 진화적 시간에 따른 유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숙, 이런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이 발달한다. 라고 인간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이제 일반 체계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 이제 생태 체계 이론도 포함되었던 기출 문제가 있어서 요 내용은 수록되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 상담의 체계적인 조망에서 우리가 체계 이론, 그 가운데 일반 체계 이론, 또 뭐 사이버네틱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의 이론적인 태동하게 되는 그런 배경들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